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꽤나 큰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짜 불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차트 분석 시작해 볼게요. 현재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는 가격, 금과 은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더니 금과 은이 빠진 뒤에도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이 빠지는 모습. 그리고 4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2024년 8월 비트코인이 49K 저점이 찍힌 이후에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되었는데 이번 하락장은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0.886까지 최대 되돌림을 준 상황입니다. ETF 승인 호재로 인한 상승의 시작,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인한 총 3번의 상승 추세가 현재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즌은 종료가 되었고 이런 상승장을 기대하려면 또다시 다음 사이클, 다음 반감기를 기다려야 되냐?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 2026년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적인 관점부터 살펴보면 일봉 RSI 매수 강도는 약 2년 반 만에 14라는 기록적인 과매도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즉 페닉셀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번 저점 이 60K를 이탈하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해도 일본 기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다. 이거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잘 나오지도 않는 현상이거든요. 언제 발생되는지를 보면 25년 4월 이때 하락장이 지속이 되다가 저점을 3번 낮춘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RSI는 저점을 높이면서 3중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이 74K, 74K 구간에서 멈췄고 다시 한번 126K라는 상승 추세가 발산이 돼요. 이때도 일본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 24년 8월 49K라는 저점이 찍혔을 때도 상승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됐어요. 이때도 저점을 낮췄지만 RSI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고 그리고 49K에서 비트코인은 110K라는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전으로 보게 되면 22년 10월 비트코인이 15K라는 역사적인 좀 저점 자리가 있었죠. 이때도 보면 저점을 낮췄지만 RSI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발산이 돼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락장이 끝나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지금 현재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추세가 발산이 되려면 힘을 비축해야 되는 기간이 꼭 필요해요. 모든 장세가 그렇습니다. 추세장과 횡보장. 보면은 이때도 하락장이 지속이 되다가 약 2개월간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준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가 발산이 되었었잖아요. 뭐 이런 상승 추세 때도 똑같죠. 상승 추세 때도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된 이후에 약 1년이라는 횡보장이 필요했습니다. 1년이라는 횡보장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다음 상승 추세를 발산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때도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진 이후에 약 2년이라는 횡보장, 이때 힘을 비축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됐었죠. 이때도 보면 하락 추세, 그리고 2개월간 횡보장, 이때 힘을 비축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횡보장은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볼륨이 터졌고 그리고 RSI는 과매도 수치가 찍혔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결국에는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결국에는 다음 상승 추세를 발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당 구간에서 과매도가 찍혔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 상승 다이버전스가 찍혀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 혹은 3중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구간에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60K를 한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0K가 지금 당장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구간에서 횡보가 이루어지면서 하락의 힘을 해소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저점을 한 번 또는 두 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야 3중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발산이 되는 조건을 갖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 V자 반등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행보하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컨펌시키면서 그때서야 본격적인 추세가 발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추세에 대한 지금이 준비 기간이다. 아니 그러면 네 말대로 여기서 횡보를 한 이후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치자. 그런데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주려면 결국에는 이 저점 이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저점 이탈이 뭐 30K, 40K 이렇게 크게 빠져버리면 사실상 여기서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하락이 발생한 적이 없냐?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주는 하락이 정말 좀 큰 폭으로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비트코인은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줬었지만 그다음 발생하는 하락이 약 50% 반토막이 나요. 그렇다면 이 횡보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준비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50%를 때려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트코인은 더 크게 박살이 났을 거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요. 이때 러시아가 자산을 동결을 당했었죠. 달러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을 당한 건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달러는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가 됐고 그 대응책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돼요. 그래서 가격의 30%를 반등을 시킵니다. 뭐 전쟁이 발생을 해도 V자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때는 이 코로나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과정이었죠. 또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가격을 올린 뒤에 저점을 한 번 더 낮춰요.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죠. 하지만 횡보가 한 번 더 이루어진 이후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져버립니다. 이때가 루나 사태와 FTX 파산 같은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시기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하락 추세에 비트코인은 끝났다. 망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던 시기였고 일본 기준으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는데 추세 반전을 시키지 못했던 유일한 사례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금리 인상과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올릴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하락인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가격을 미친 듯이 빼버리는 시장. 그럼 지금 현재 구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하락을 말아 올린 이후에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락장이 끝나려면 V자 반등보다는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만약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데드캣 바운스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뒤에야 그때야 본격적으로 추세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추세가 발산이 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이런 횡보장이 필연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이나믹한 반등보다는 이런 횡보장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 이런 저항 구간을 넘을 가능성은 지금은 당장은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 저점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 저점이 30K, 40K 이렇게 파멸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걸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파멸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때의 하락장과 지금의 하락장은 매크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2022년은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수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그 환경에서는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구조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기존에 풀렸던 유동성이 회수되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은 이 유동성이 언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장입니다. 긴축이 진행됐던 시장과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은 같은 하락장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긴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이 이만큼의 하락을 보여줬어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시즌 종료 무빙과 지금의 하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시킨 거예요. 이때와 같이 돈이 풀리면서 상승을 했던 게 아니라 돈을 풀 것 같으니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버블이 지금은 꺼진 거고. 하지만 왜 다시 한번 유동성이 들어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됐고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확대시키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이기려면 나스닥을 끌어올려야겠죠. 결국 성과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케빈 워시 취임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고 그 다음 케빈 워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때와 지금 같은가요? 완전히 다르죠.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장과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시장.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때만큼의 추가 하락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락 추세는 결국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점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 하락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하락이 30K, 40K 이렇게까지 빠지는 대폭락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구간에서 다음 상승 추세를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끝나는가 이것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차트나 매크로나 모든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봤을 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나서 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해당 고점을 넘는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되겠구나 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지금이 이때처럼 시즌 종료 무빙 때와 같은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이 횡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일본 기준으로 과매도가 찍힌 상황. 여기서 다음 저점 갱신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매크로 관점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장기 관점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은 단기적으로 이 횡보장 내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 전략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